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새로운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사실 그야말로 현대의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실리콘이나 아주 선명한 고화질 디스플레이, 그리고 막 그 위를 달리는 인공지능 위에 세워진 거대한 제국이죠.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기 울산의 거대한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는 수십 대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네, 수원의 반도체 연구소 같은 곳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이 진짜 철저한 통제 속에서 돌아가고 있죠.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진짜 빈틈없이 완벽하게 설계된 첨단 기술의 요새잖아요. 지구의 디지털 미래를 주도하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분석 자료, 제목이 무려 서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심상치 않죠. 네, 이 화려한 유리 건물과 네온 사인 뒤에 숨겨진 어떤 치명적인 취약성을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파헤쳐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생태계가 아주 근본적인 재료 딱 하나가 부족해서 연쇄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 쉬운 시나리오지만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비유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비싼 최고급 스포츠카를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료통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이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엔진도 그냥 무거운 철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구조적인 취약성을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생존이 사실은 서울에 있는 엘리트 엔지니어들의 손끝이 아니라 저기 태평양 건너 라틴 아메리카의 깊은 지하에 묻힌 자원에 달려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말이죠. 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는 심층 분석은 단순히 어느 나라 땅 밑에 무슨 돌멩이가 묻혀 있다 이런 걸 나열하는 지리 시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핵심 광물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그리고 대체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한국 기술 미래의 비밀스러운 수호자로 부상하게 되었는지 그 지정학적 맥락을 해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비밀스러운 수호자. 와, 표현이 진짜 멋진데요? 사실 기술이 아무리 화려하게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 그 기술을 물리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건 자연에서 캐낸 원자재라는 아주 차갑고도 현실적인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이 왜 굳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땅속까지 눈을 돌려야만 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려면 일단 한국 내부의 문제부터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시한폭탄 말이죠. 네, 스마트폰 칩이나 요새 도로에 쫙 깔리기 시작한 최첨단 전기차 배터리 있잖아요. 이걸 구동하려면 리튬, 니오비움, 코발트, 흑연 같은 희귀원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화면은 아예 켜지지도 않고 모터는 돌아가지도 않죠. 네,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상 이런 핵심 광물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숫자가 있는데 한국은 그 공장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광물의 무려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화려한 기술 제국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기반이 되는 자립도는 5%밖에 안 되는 뼈아픈 현실이죠. 와, 진짜 목에 밧줄을 메고 걷는다는 표현이 자료에 나오던데 그게 소름 돋게 와닿더라고요. 95%면 사실상 내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여러 기술 강국들이 선택한 가장 쉬운,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이 바로 이웃나라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이 전 세계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가공이랑 정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으니까요. 채굴뿐만 아니라 가공과 정제 시장을 꽉 잡고 있었죠. 네, 이게 단순히 중국 땅에 광물이 많아서 독점한 게 아니거든요. 희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막 수천 리터의 독성 폐수에 방사성 폐기물까지 나오는 아주 더러운 산업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환경 규제 때문에 자국 시설을 문 닫을 때 중국은 그 막대한 환경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 산업을 다 빨아들였죠. 그러니까 서방이 환경 보호하겠다고 아웃소싱한 결과가 결국 오늘날 중국의 그 무시무시한 공급망 장악으로 돌아온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잖아요. 이런 충돌 위험 속에서 단일 공급처에 의존한다는 건 이제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된 거죠. 와, 이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마트가 딱 하나뿐인데 그 마트 주인이 나랑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언제 기분 나빠서 문을 닫아버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일 당장 먹고 살 장을 매일매일 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현대 첨단 제조업은 예전처럼 창고에 부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일하지 않거든요. 이른바 적시 생산 방식, 저스틴 타임이라고 해서 고도로 효율화된 물류에 의존합니다. 재고를 최소화하는 그 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부품이 오면 몇 시간 안에 바로 조립 라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어떤 정치적 이유로 광물 수출 밸브를 딱 잠가버린다. 그러면 울산의 그 거대한 공장들은 단 몇 주, 빠르면 며칠 안에 올스톱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진짜 아찔하네요. 한국 경제 전체가 며칠 만에 붕괴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글로벌 공급망에서 다변화는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목줄이 걸린 생존 안보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단일 공급처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제 시선을 확 끈 게 그 돌파구가 정확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원거인 브라질의 지하를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브라질을 단순한 농업 대국이나 커피, 축구의 나라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나라의 광물 매장지 깊은 곳에는 21세기의 가장 탐나는 보물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아니 근데 약간 관점을 넓혀보면요. 왜 하필 브라질이죠? 한국이랑 원래 친한 호주나 캐나다도 있잖아요. 인프라도 좋고 더 가깝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나라들인데 굳이 대서양까지 건너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요. 호주나 캐나다도 중요하지만 이제 첨단 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극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광물이 다 같은 광물이 아니에요. 순도와 독점력이 결정적인 변수죠. 아, 광물의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는 건가요? 네, 리튬부터 보면요. 브라질 리튬은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지구상에서 상업적으로 캘 수 있는 것 중에 순도가 가장 높습니다. 순도가 높으면 정제할 때 들어가는 화학 처리 비용이랑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죠. 고밀도 배터리를 훨씬 더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을 진짜 글로벌 기술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니오뷴이라는 원소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오죠. 니오뷴.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이 광물 이름에 완전히 꽂혔거든요. 이게 무슨 우주선이나 방위기술, 초고속 열차 같은 최첨단 산업에 쓰이는 치트키 같은 거라면서요. 치트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니오뷴은 현대 야금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원소거든요. 예를 들어 강철 1톤을 만들 때 이 니오뷴을 딱 200g만 첨가해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잠깐만요. 1톤에 200g이요? 티스푼 몇 개 분량밖에 안 되잖아요. 와, 진짜요? 네, 그 아주 적은 양의 니오뷴 원자들이 철 원자대 사이에 정확히 끼어 들어가서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잡아주는 미시적인 철근 역할을 합니다. 분자 구조 자체를 확 묶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강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내열성도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자동차 프레임에 이걸 쓰면 무게를 수백 킬로그램 덜어낼 수 있어요. 가벼워지니까 배터리 효율은 극대화되고 주행거리가 늘어나죠. 와, 브라질 하면 축구만 떠올렸는데 사실상 전 세계 기술 제국의 운명을 좌우할 마법의 가루를 가지고 있었네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니오뷴 전 세계 상업적 매장량의 90% 이상을 브라질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특정 광물을 한 국가가 90%나 쥐고 있다는 건 단순한 자원국을 넘어서 지정학적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뜻이거든요. 브라질이 어떤 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지 결정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된 거죠. 진짜 엄청난 권력이네요. 호주나 캐나다가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브라질만의 완벽한 독점 카드라는 게 확 이해가 됩니다. 네, 과거 20세기의 중동의 석유가 세상을 쥐락펴락했다면 21세기는 이런 첨단 합금과 배터리 원료를 통제하는 국가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원 확보가 곧 생존인데 말이죠. 실제로 자료 보니까 최근 몇 달간 밀실 외교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고위 외교 사절단부터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같은 거대 기업 임원들이 브라질리아를 엄청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하지만 아주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건 한국의 전략입니다. 그냥 돈 주고 단기적으로 광물 좀 사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현물 시장에서 조금씩 사오는 방식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현물 거래는 위기가 오면 돈을 줘도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아예 광산 지분에 직접 투자하거나
장기 독점 계약을 맺어서 원석이 한국 조립 라인까지 끊김없이 들어오게 만들 파이프라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라질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해요. 자기들이 가진 리튬과 니오뷴이 21세기 최고의 무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한국이 돈보따리 싸들고 온다고 그걸 덥석 쉽게 넘겨줄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생관계가 형성됩니다. 한국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브라질의 산업체질 자체를 바꿔줄 빅딜을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광물 사는 대신에 너희한테 어마어마한 걸 지어줄게 이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딜인가요? 브라질은 광활한 영토에 자원은 넘치지만 인프라가 만성적으로 부족합니다. 전력망도 불안정하고 제조업 생태계도 약하죠. 그래서 한국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산업 기술, 예를 들면 스마트 인프라 대규모 투자, 5G 통신망,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협력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려는 겁니다. 한국은 브라질의 천연자원이라는 심장을 이식받아서 생명 연장을 하고 대신 브라질에는 최첨단 인프라라는 똑똑한 두뇌와 신경망을 심어주는 거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현대 지정학의 체스판에서 완벽한 윈윈 전력이 뭔지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한국의 특허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생산 라인이 브라질의 물리적 원자재와 결합하는 거죠. 진짜 어느 나라도 이제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시대네요. 맞습니다. 한국은 중국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자국 브랜드를 지켜낼 수 있고 브라질은 아시아 강대국들을 상대로 단순한 광산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파트너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공생관계네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깊고 거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이제 확실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도 당장 내일 아침에 스마트폰 고화질 화면 탁 터실 때 아니면 전기차 시동 걸고 부드럽게 출발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첨단 기기들이 마법처럼 작동하는 이유 말이죠. 맞아요. 그게 단순히 서울에 있는 천재적인 공학기술 덕분만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 브라질 깊은 지하의 붉은 흙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맺은 소리 없는 동맹 덕분이라는 걸요.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을 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원본 자료에서 제기했던 그 마지막 화두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거군요. 네, 브라질이 과연 자원을 현명하게 협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장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이라는 건 언젠가 더 새롭고 파괴적인 혁신이 나오면 예전 것으로 대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전 최고급 기술이 지금은 유물이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구 땅속에 묻힌 한정된 원자재, 그 흙은 어떤 천재적인 기술로도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최후의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술을 발명하는 국가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흙을 가진 국가일까요? 만약 자원 부국들이 언젠가 단순히 기술 이전이나 인프라를 지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독점 자원을 무기로 직접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글로벌 권력 지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일상에서 한 번쯤 곱씹어 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아주 강력한 렌즈가 될 테니까요. 오늘 다룬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그 고민의 훌륭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을 해부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